자, 첫 번째 뉴스 역시 좀 가슴 아픈 또 사건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공개한 것처럼 지금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아마 시작이 됐겠죠?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열리는데요. 원래 시간과 장소가 미정인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찰 내부위원 3명이랑 외부위원 4명이 총 7명이 다수결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상공개가 결정이 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이 공개됩니다. 자, 신상공개 관련한 그 얘기는 제가 이 말미에 우리 교수님 또 그리고 변호사님들께 따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피의자 보면 말이죠. 정말 치밀한 계획 범죄의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원래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사건 전날 서울에 올라와서 모자를 구입하고요.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한 것이겠죠. 모자를 구입하고 흉기를 또 구입을 한 다음에 사건 당일에는 이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이제 아파트로 가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차량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말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을 지인과 뭐 이런 보호시설에서 좀 피해 있다가 하필이면 저 오피스텔 계약 때문에 왔던 거거든요. 그걸 하필 또 그날. 예, 그걸 또 기다렸던데 마침 또 이 만난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피해자가 살았던 쪽인 3층에 올라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뭐 극단적인 어떤 정말 방법으로 해쳤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옷들을 다 감추고 뭐 혈흔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기 휴대전화도 비행기 모드로 끄면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모드로 해서 현금을 사용해 가면서 다시 이 대구로 내려갔다가 그 숙박업소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자, 이건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리 모자를 사고 흉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독이 된 스마트워치입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사건 당시 상황들이 속속 지금 전에 뭐 드러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한 그 스마트워치에서 사건 발생 바로 그때 거기서 무슨 경찰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뭔가 일이 더 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일에 이 피해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와 마주쳤어요. 전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을 하니까 당연히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작동한 겁니다. 위급 상황을 알린 거죠. 잘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위급한 그런 그 상황인 거를 인지를 하고 112 상황실 경찰관과 이제 그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뭐 물어본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그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거를 듣고 나서 신고한 거냐라고 물어봤고요. 안 할게 라고 하는 그런 피해 여성의 목소리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경찰 조사 당시에 이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그 남성 경찰의 목소리를 듣고 흥분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잘 작동했습니다만 결국은 의도치 않게 신고 사실이 노출되면서 결국 피의자를 자극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교수님, 이거 그러니까 저 경찰분, 연락에 응한 경찰관의 뭐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닐까요?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경찰관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아무래도 여보세요 하는 소리라도 해야 뭐 대화가 이루어질 거니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현재 그냥 실수는 누른 거냐 신고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가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은 가해자여야 되는데, 스토커여야 되는데, 그러면 감시를 하기 위한 도구를 가해자에게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부착을 하는 거지 그러네요. 피해자한테 부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피해자가 결국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다가 결국 이 뭐 신고를 여러 번 했답니다, 이 여자가. 예. 그러니까 또 신고했느냐고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감히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앙심을 품고 결국에는 이 상황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에게 그럼 잘못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경찰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이 시스템들 자체가 잘못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 중이고요.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보다는 일종의 뭐 행정적 편의에 의해 가지고 순간순간 어떻게든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 그런 이제 상황인데 문제는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되고 나서 지금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사이에 준비를 안 하고 정부 기관에서 대체 뭘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의문입니다. 예. 그 전에도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던 여성이 GPS 추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와중에 죽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만으로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안 될 거라는 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총체적인 경찰, 담당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예. 경찰청, 여가부,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시행 세치까지 입법을 했었어야 되는 국회까지도 저는 모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또 가슴 아픈 건 말이죠. 이 피해 여성분이 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같이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난 7일에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해요. 근데 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한 거를 모르고 또 경찰은 또 현장에서 만난 겁니다. 예. 또 왜 취소를 했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협박을 해서 취소를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니 신고를 했다가 이 협박 때문에 협박을 이게 취소를 해야 될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흉기를 들고 매주 찾아오기까지 한다라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 정도를 떠나서 이미 사건화를 시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이 그럼 왜 사건을 하지 않았느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스토킹 방지 법률에 따르면 보호 조치를 취하는 장치가 있고요. 처벌하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냥 무조건 좀 판단이 모호할 수 있잖아요. 진짜 위험할까? 일단 보호부터 해야 될까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호 조치를 별도로 만든 건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 아니었나 예.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서 또 부랴부랴 무슨 TF까지 만들면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보면 이겁니다. 일단 구치소에 넣어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에? 근데 사실 경찰에 재량권을 주었었죠. 경찰이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서 경찰이 결국은 이 법안이 입법될 때 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는 제출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준 거예요. 긴급 응급 조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징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경찰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법을. 예. 그 유치장에다가 일단 며칠이라도 두면서 사건화를 한 다음에 구속도 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상해를 입지 않았으니 기다려보자. 내지는 112 정도의 신고를 했으니 여전히 발의사 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예. 피해자를 협박하면 이거를 뭐 입건을 뭐 하지 않도록 또 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셔야 되고 경찰이 응급조치권 발동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스토커들이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는 면책을 시켜줘야지 경찰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예. 자, 백 기자. 지금 경찰에 대한 비난이 좀 더 커지는 이유가 이 피해 여성을 신변보호했던 경찰이 베스트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선발이 됐었다? 그래서 표창까지 받았다? 맞습니다. 불과 이 범행 나흘 전에 표창 받았습니다.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고요. 예, 게다가 여기가 중부서인데요. 여기 서장이 소위 112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변보호 최우수 전담 경찰관에다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지칭을 했는데 사실 스토킹 살인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 공개 지금 오늘 아마 사건 반장이 끝나고 나서 저녁쯤에 이 이자에 대한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주 주말쯤 그 서초에서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상해를 입힌데 거기서 떨어뜨려서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이 사건은 지금 신상공개 심의위에서 공개를 한 해 만에 논의라도 합니다. 자, 그 사건은 그냥 잊혀졌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좀 통일성 있게 적용하자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 여부가 사실 국가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기구가 있어서 이걸 다 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눠서 이제 그 사건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씩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단계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과연 이 신상 공개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또 신상 공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또한 신상 공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정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일단이 다 있는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하나의 답을 말씀드리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경찰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언론사가 개별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아니, 세상에 왜 그걸 경찰이 공개하라 마라 이 기준을 정합니까? 예? 교수님, 도대체 말이죠. 저 지금 오늘 이 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제가 장담컨대 100% 공개됩니다. 예? 여론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더군다나 경찰의 어떤 대응 과실로 인해서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그걸 공개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준이 정말 그러니까 여론이 부글부글하거나 또 막 진짜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하거나 또 이러면 그때는 공개. 하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면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나 몰라라. 이게 뭐냐고요, 진짜. 예? 네, 저도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원칙이 분명하게 뭐 모든 사건에서 다 확실하게 적용되는 이러지 않는 부분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여론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공개 여부가 결판나는 이런 식의 제도로서는 사실 안정성이 없다. 아주 총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양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지난 8일에 말이죠.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한참 전에 결정된 건데 이달 초에 자, 강윤성 신상 공개 결정이 났지만 호송 송치 때 마스크로 얼굴 가렸잖아요.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최근 피의자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의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려도 이걸 제지하지 못하도록 경찰 내부 지침이 지난 8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대요. 이럴 건 뭐하러 합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손 변호사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의 범죄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이게 뭐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충돌하고 있고 또 개별 언론사에게 이걸 맡긴다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 경찰이나 하여튼 검찰이나 이런 사법기관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딱 단정을 지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공개가 됐었으니까 공개를 막는 거라면 그런데 적어도 좀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라면 그리고 이게 무슨 다툼의 여지,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될 여지가 없는 사건 있잖아요. 예. 이건 누가 뭐 어떻게 뭐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하게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다 얘기해서 살인죄가 명백히 보이도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정도라면 저도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명백하고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정도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방어권 침해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이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거 복잡할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고 당사자도 자백하고 어느 정도 범죄 이상이면 공개한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마련된 이 내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상공개 심의를 개최하기 전에 그 피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자한테도 야 너 신상 공개해도 돼? 안 돼? 물어보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전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얘기 할 계제는 아니잖아요.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요즘에 좀 계속 강조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따로 좀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